아까 제가 그 무용 확인하고 말씀드린다고 했던 거요. 제가 문제풀이반 때 요 자료를 나눠 드렸었는데 한국음악학 통사에서 공중음악의 새 경향이라고 했던 프린트 생각나세요? 네, 거기에서 그 드렸던 프린트에 347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순조 때 창제된 향악정제는 가인 전목단 그 다음에 쭉쭉쭉쭉 나오고 선유락 그 다음에 쭉쭉쭉 나오고 춘행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향악 정제에 대한 설명이 그 외에 굉장히 많은데 지금 나와 있는 그 정제 중에 가인 전목단 선유락 춘행전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50페이지에 그때 드렸던 프린트에 350페이지에 그 순조 때 창제된 세계 당학정제는 하면서 4개가 나와 있는데 장생보현지무, 연백복지무, 제수창, 최하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장생보현지무 그림이 딱 요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 향학정제 3가지와 당학정제 장생보현지무 그 4가지가 다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거는 뭐였죠? 그 무고? 향발무가 맞는데 향발무는 성종 때부터 했던 춤이라서 그거는 제외시켜서 그 4가지 중에서 쓰시면 2가지 쓰라고 그랬나요? 네, 2가지. 그 중에 2가지를 쓰시면 답이 되는 거고요. 네? 아, 그거 확인 못 해봤네요. 아까 전정고치 말씀하셨는데 전정고치, 전정 그 헝가 뭐 아까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네, 그거는 요 시간 끝나고 저랑 같이 한번 그렇게 쓰신 분들 저랑 같이 요 책에서 제가 그것도 프린트 드렸었으니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논술 문제를 간단하게 뭐 2번은 거의 볼 것도 없잖아요. 설명 드릴 것도 없고 1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1번을 사실 너무너무 많이 했던 문제인데 그죠? 잠깐만요. 2교시께 잠시만 좀 끊어주실래요? 시험지 놓고 왔나 봐요. 아, 있네요. 음악의 윤리적 측면, 요 문제가 되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기출 문제랑 거의 같은 문제예요. 작년 기출인가요? 그 전년 기출인가요? 아니, 그 전년도 2013년 대비 기출하고 거의 같은 문제잖아요. 왜 그런지 한번 문제를 볼게요. 음악의 윤리적 측면을 강조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관점과 음악의 순수한 본질을 내세운 19세기 음악 미학자 한슬리크의 관점은 음악 교육에서 서로 대비되는 면이 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제일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이상주의예요, 관련주의예요? 근데 사실 문제의 포인트를 보세요. 이거는 에토스론과 형식론이에요. 크게 말하면 그러니까 가장 주된 관점은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음악의 외재적 목표와 내재적 목표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상주의로 설명을 했던 관련주의로 설명을 했던 그 에토스론을 중심으로 해서 그 뭐죠? 형식주의에 반대되는 대비되는 측면이 드러나면 맞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 나가느냐에 대한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것도 우리 정말 여러 번 했던 부분인데 마지막 시간에도 했었고 그 음악 교육 그러니까
뭐죠? 총론에서도 똑같이 나오고요. 그 기초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음악교육의 철학적 기초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음악교육 철학에 내재된 근본 이념이 뭐냐. 그래서 인간교육으로서의 음악이 있고 인식체계로서의 음악이 있거든요. 근데 한슬릭은 인식체계로서 보는 거예요. 음악의 내재적 목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명은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철학적 기초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철학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도 이제 그 플라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플라톤 하면은 뭐를 대표하는 거냐면 도구적 관점. 그러니까 인간 교육을 강조하는데 그 도구적 관점이 7차, 저 같으면 사실 7차 교육 과정과 2009 교육 과정을 비교하라고 냈을 것 같아요.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이 도구적 관점이 확 없어졌어요. 그리고 심리적 교육론이 나타나면서 뭐를 굉장히 강조해요. 음악의 고유성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인식 체계로서의 음악을 강조하고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는 사람도 좀 막 여러 명 쓰라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을 했을 때 했던 걸로 생각을 하면 사실 써야 될 말들이 되게 많은데 뭐 아이스너 같은 경우도 형식 음악을 하나의 어떤 그 고유의 음악 고유의 하나의 형식으로 봤고 그 다음에 심리적 교육론에서도 음악의 고유성이라고 그래서 하나의 인식, 그러니까 지적인 뭐예요? 음악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영역을 인식 체계로서 보면서 미적인 경험, 그러니까 향유할 대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하면서 이제 2009 교육과정에 대한 거 정리 쭉 해드리면서 목표 설명해드릴 때 맨 마지막엔 전인교육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플라톤이나 그 인간 도구적,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이 어떤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도구적인 그 내용으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향유하는 거 있었죠. 우리 맨 마지막에 했던 그 프린트 생각나시죠? 마지막 수업 때 쭉 정리해드렸던 내용에서 그러니까 향유의 대상이 되는 음악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거는 형식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주된 논점은 그렇게 많아요. 여기에서 벌써 줬어요. 문제에서 방향을. 윤리적 측면을 강조한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관점과, 그러니까 음악에서의 윤리적 측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론이라는 거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에토스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미학자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는 음악의 순수한 본질, 음악의 본질.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는 형식주의가 되는데 아마도 이제 이거를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서로 대비되는 면이 있다. 자, 여기에서 대비되는 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음악 교육의 목표예요. 이게 목표. 근데 이거는 이제 주로 철학적인 쪽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미학 쪽에서 얘기를 하면 경험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음악 교육의 목표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도덕적 인간, 그 다음에 아까 윤리적 측면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인간성, 인격 교육, 그러니까 교육과정에서 나왔던 2009 교육과정의 포인트였잖아요. 그렇죠? 2007에서는 강조하지 않는데 인격 뭐라고 그래야 돼요? 형성? 전인 교육. 근데 이거를 다 이렇게 하나 상위 개념으로 얘기할 때는 대비된다라고 하면 도구적 관점이 돼요. 음악이라는 것이 이런 것들이 목표이고 이거를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관점이에요. 에토스론에서의 강조점은. 근데 형식주의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하나의 고유의 인식 체계로 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거를 또 하나 도구적 관점, 그 다음에 외제적 목표. 요 단어는 2013년도 기출문제에서 썼던 단어죠. 그리고 요거는 무슨 목표? 내재적 목표. 자, 그래서 내재적 목표라고 하면 이거를 고유의 인식 체계로 보고, 그 다음에 음악의 고유성, 그 다음에 음악의 그 자체의 형식 개념. 자, 이런 것들로 본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이론을 막 써야 된다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주의로 설명을 했다. 그러면 이상주의가 뭐예요? 이상주의로 적었다 하더라도 이게 어떤 이거에 대한 논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상주의에서 어떤 내용을 강조한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라기보다는 이상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데아라고 관념의 세계에 도달하는데, 이거는 어떤 인격이 완성되는 그런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예술이 어떤 것이다? 필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엔 도구적인 관점을 설명해 주는 그걸로 썼으면 이상주의를 쓰셨어도 맞아요. 그리고 관련주의를 쓰신 분들은 여기 이상주의나 이제 논거로서, 그러니까 설명을 이 사람의 어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관련주의를 설명하신 분들은 아까 이 교육의 목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교육에 적용했을 때 그러면 어떤 관점, 미학적 관점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를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관련주의가 또 성립이 돼요. 근데 그때는 이 누구죠? 플라톤이 관련주의라는 말을 한 건 아니에요. 관련주의라는 미학을 어떤 설명하기 위해서 관련주의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런 형식주의와 대비하기 위한 어떤 거를 놓자고 보니까 이게 미학이랑 철학이랑 놓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하게 느껴졌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관련주의의 어떤 특성을 가져온 거냐면 관련주의가 메시지를 강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에서의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는데 만약에 관련주의를 썼다면 이 메시지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사회적 인간을 형성한다. 이게 뭐예요? 시민 육성이잖아요. 시민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인격을 갖춘 어떤 그러니까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얘기했던 윤리적인 측면이라는 거는 다 뭐랑 통하는 거냐면 도구적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관련주의는 그 도구적 관점을 설명하는 것으로서 끌어올 수는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논점의 포인트는 도구적인 거냐 아니면 그 자체로서의 고유성의 개념이냐, 그러니까 고유의 어떤 인식 체계로서의 개념이냐, 아니면 이거를 습득함으로 인해서 음악을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인격적인 완성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적인 것으로서 접근하느냐의 두 가지 측면인데 2007과 2009를 여기서 비교하라고 해줬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2007은 이게 없어요. 이 부분이 싹 강조가 되는 점이 없어요. 근데 2009에는 목표 쫙 하면서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그 창의적 인재 육성하는 거에서도 어떤 그 사회적인 뭐 배려하는 그런 그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도 전인적 인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강조하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에토스론적인 관점인 거고, 그 다음에 이 순수한 음악적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음악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7차에서 2007이나 2009로 넘어올 때, 특히 2009로 넘어올 때는 왜 교육과정에서
그런 아까 답이었던 그 인격을 그렇게 강조하고 전인적 인간을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이거 이제 그거 문제점,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게 음악 교육이 가지고 있는 요 목표만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는 요런 부분들에 대한 게가 뭐예요? 그런 음악 교육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을 여기선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게 단점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너무 도구적으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음악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적인 측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가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점은 뭐가 되냐면, 그러니까 그냥 문제에서 얘기한 요 윤리적 측면, 순수한 음악적 본질, 요 말만 가지고도 충분히 답을 내재적인 거와 외재적인 관점으로 나누어서 음악 교육의 목표를 두 가지 방향에서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사회적인, 그러니까 사실 요 음악 교육의 철학적 기초 책을 보시면 인간 교육으로서의 음악이 있고 인식 체계로서의 음악이 있고 사회 소통적 도구로서의 음악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다 세 가지 나눠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회와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인간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쪽에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식 체계로 보는 거는 음악의 고유 영역으로서 음악의 형식과 그 다음에 음악 그 자체의 상징의 특징을, 그러니까 음악만으로서의 어떤 고유한 형식적인 것들을 다루는 데는 매우 유용해요. 그래서 음악을 이해하거나 음악을 미적으로 경험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유용하나 이것이 거기에서 멈추고 그 다음에 어떤 생활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인격과 관련된, 인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부차적으로 항상 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이상주의랑 형식주의냐, 관련주의랑 형식주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목표와 음악이 가지고 있는 외재적 목표를, 이 두 가지를, 그래서 결국에는 마무리는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사실 여기서는 그 장점과 단점에 대한 것들은 각각 논의하고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걸로 마무리를 하시는 게 가장 적절하냐면, 네, 둘 다 섞어서, 그러니까 플라톤적인 관점과 그 다음에 한슬릭의 관점이 같이 될 때 가장 이제 2009 교육과정에 적합한, 또는 뭐 현재 음악 교육에 있어서의 그 전인적 교육과 그 다음에 음악에 대한 심미적인 향유 능력을 둘 다 갖춘 학생을 길러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엔 2009 교육과정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그 마지막에 왜 이렇게 표 3개 드리면서 향유하는 거랑 창의적 인재 육성이랑 맨 마지막에 전인적 인간 해가지고 이렇게 3개 표 드렸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그러니까 두 가지 큰 방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서로 대비되는 면이 있다. 뭘 부각시켜야 돼요? 대비되는 면을 부각시켜야 돼요. 대비되는 면이 뭔지에 대한 거를, 키워드를, 그러면 결국에는 음악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다라고 접근을 하면 미학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풀으셔도 가능해요. 음악을 경험한다는 것은 누구죠? 플라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시민이 양성되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음악 경험이에요. 하는 그 경험이라는 것이. 근데 한슬릭이라는 이 미학자는 그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음악은 음악 그 자체의 고유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대상이 되는 것이 뭐가 되냐면, 음악 교육의 대상이 되는 거는 음악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아이스너도 얘기할 수 있고 리머도 얘기할 수 있고 심리적 교육론으로 접근을 한다면 쭉 그런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 그 2013년에 왜 3명씩 열거하라고 했잖아요.
그 세 명 중에 한 명씩을 끄집어서 문제를 낸 거예요. 그것만 살짝 바꿔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 질문이 관련주의예요? 이상주의예요? 계속 그런 질문만 하셔서 그게 아니고 에토스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장 그 중요한 윤리적,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키워드로부터 대비되는 면을 끄집어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학적인 경험이 결국에는 관련주의로 쓰신 분들도 미적인 경험이 이 음악을 통해서 어떤 인성을 그러니까 길러주고 그 다음에 도덕적인 인간을 육성할 수 있는 음악을 선별해서 가르쳐야 한다. 그럼 결국에는 그런 음악이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랑 미학이 연결이 돼요? 관련주의랑 연결이 돼요. 그런 가사를 가진 음악 또는 그런 메시지를 가진 음악을 중심으로 지도하는 쪽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생기는 문제점은 관련주의의 문제점이랑 연결해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단계, 논리적 단계가 적절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키워드가 근데 여기서도 출제를 채점을 어떻게 할 건지가 사실 되게 애매해요. 조건이 막 여러 개가 붙어야 이거가 있을 때는 뭐 몇 명을 들어서 얘기를 하라고 하면 누구누구를 들지에 대한 얘기가 논거가 어떻게 딸려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요게 어떻게 보면 키워드고요. 키워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럼 이제 만약 교육과정 얘기라도 쓰라고 했으면 또 거기에서 이제 채점이 갈릴 텐데 교육과정을 쓰라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너무 조금 물어보니까 당황스러워요. 굉장히 논술 문제가. 그래서 채점표 자체를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음악교육학 총론에서 철학 맨 처음 있죠? 거기에서 인간 교육에 대한 부분하고 인식 체계로서의 교육하고 그 두 부분을 참고하시면 일단 문제에서 원하는 포인트는 거기에 해당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채점표에 대한 키워드들이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건 별로 할 게 없죠. 첫 번째 거 뭐예요? 노래가 세타령이니까 육자배기 토리의 특징을 쓰시면 되고요. 뭐 떠는 꺾는 그 다음에 뭐 평으로 내는 뭐 해서 이제 그 음악 끝나는 음은 뭘로 끝나고 뭐 그 식임새에 대한 특징들 이런 거 쓰시면 되고 두 번째 나는 뭐예요? 네, 경토리, 창부타령조 뭐 다 맞아요. 그래서 그 경토리의 특징들을 이것도 얼만큼 자세하게 각 곡의 선율적 특징을 쓰라고 하니까 솔라도레미만 써서도 맞는 건지 아니면 식임새를 자세하게 어느 정도 써야 맞는 건지 이게 기준이 없어요. 일단 많이 쓰셨어요. 많이 쓰세요. 이런 경우는 아는 대로 다 쓰시고 나왔죠. 그 우리 창법은 워낙 많이 토리에 대한 건 다 했으니까. 그다음 다는 뭐예요? 메나리 토리. 그럼 메나리 토리의 특징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음의 구성음이하고 레도라솔미 해서 선율적인 그 진행에 대한 거하고 토리적인 그 특징들 쓰시면 되고 그다음에 교육 방법 여기에서 내용 영역별 지도 표현에서 제시된 노래 부르기에 근거해서 그러면은 뭐 손을 써서 그다음에 가락선을 써서 뭐 그다음에 뭐 나오는 거 쭉 다 쓰면 되죠. 거기 그것도 너무 많이 했죠. 그렇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민요 관련된 논문들 쫙 올려드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는 방법론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내보신 분이 들어가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조건이 이걸 채점할 때 어떻게 조건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게 아주 섬세하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서 문제에서 그래서 결과는 이럴 경우에는 보통 두리뭉실하게 다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채점을
만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다섯 가지 쓰라고 네 가지 쓰라고 뭐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선율적 특징을 쓰라고 그러는데 선율적 특징을 하나 썼어요. 그러면은 이게 몇 가지 쓰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그럼 이제 내용의 풍부성 뭐 이런 걸로 해서 뭐 1점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지언정 이게 몇 가지 서너 가지 쭉 쓸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쵸? 그러니까 식임새적 특징, 조의 구성의 특징 뭐 이걸 다 나눠 가지고 막 쓰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일단 요 정도로 일단 설명은 요 정도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요거 받으셨죠? 네. 제가 그 수업 지도안하고 수업 실현에 관련된 수업을 보통 4주 정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업 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전체 강의를 하는 이유가 똑같은 얘기를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다 선생님들한테 해야 되는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전체 수업을 통해서 수업을 다 들으시면 그러면은 그냥 웬만큼 그룹 짜서 그 방법대로 연습하시면 다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수업을 해드려요. 그래서 무슨 생각도 했냐면 조금 더 개인적으로 받을 시간을 확보하려고 작년 수업을 가지고 수업 내용은 하고 올해는 그냥 쭉 개인적으로 받으려는 시간을 더 조금이라도 만들까 했는데 작년에 한 개 딱 나왔어요. 작년에는 즉흥연주에 관련된 수업을 했었는데 작년에 했던 수업에서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또 올해 수업의 방향에 맞춰서 뭐가 나올지를 작년에 했던 것들은 좀 추려내고 거기다 또 더 해봐서 그러니까 해본 게 나오면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횟수를 늘리려고 3번을 더 수업을 하려고 해요. 올해 수업을. 그리고 근데 이제 근데 같은 얘기를 또 똑같이 하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그냥 작년에 했던 수업은 오픈을 해드리고 그럼 빨리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수업을 다 듣고 오시면 첫 주부터 바로 모의고사를 볼 수 있어요. 그 지도안 쓰기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스파르타식으로 한 보람이 있었어요. 근데 수업 실현도 사실은 그냥 어느 정도의 이 가이드라인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 일일이 해보는 거는 그렇게 했을 때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점수들을 되게 잘 받으세요. 수업 실현에서 그러니까 경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3점 정도 수업 실현에서 차이가 나고요. 서울은 그거보다 차이가 더 많이 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제 차이가 되게 편차가 이게 차이가 많아서요. 일률적으로 말씀을 모든 지역을 다 드리기는 어려운데요. 평균 3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 그 다음에 지도안에서는 평균 한 2점. 근데 그거 두 개 합치면 5점. 만약에 5점을 아래에서 받으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치명적이에요. 위에서 받으셔야 돼요. 거의 다 만점. 만점 받으시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죠. 완전 거의 0.1점 정도 깎인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무조건 만점을 목표로 하시고 하셔야 돼요. 이 수업 실현은. 그러니까 수업 실현하고 지도안은. 그러니까 그거에 하나도 구멍이 없게 하려고 하면 특히 초수분들은 그러니까 재수나 아니면 이제 뭐 그 전에 저랑 같이 연습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거 조금 비율을 줄이시고 연습 연승도 그때 거의 다 완성을 하고 보거든요. 완성을 거의 안 하고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완성을 하고 본다고 봤는데 점수가 만약에 좀 깎였더라.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그 몇 점 차이로 안 됐더라. 이런 분들은 연습을 더 많이 하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초수분들은 처음이니까 이게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익숙해지는 거를 본인이 스스로 공부를 해올 수 있게 하려고 인강을 만약에 네 강좌거든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씩 될 거예요. 하나에 3강 정도씩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하루에 하나 정도씩 하루에 1강씩이 아니라 하루에 1주분 정도씩을 이렇게 그냥 해서 빨리 끝내버리세요.
요새는 별로 공부 안 되잖아요. 아니, 뭐 이렇게 뭐가 막 빨리 잡히지 않죠. 요 한 주를 그래서 제가 오늘 시작한 거거든요. 오늘부터 금요일까지는 보통 버리는 시간이에요. 그 개강하기 전까지를 보통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다들 막 인터넷 들어가서 뭐가 몇 점인가 뭐가 맞나 틀렸나 뭐 내가 거기 뭐 투표 같은 거 해놓고 이게 몇 점 어떻게 되나 막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밤마다 잠 못 자고 보내는 게 일주일이에요. 그런 거 전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딱 일주일 동안 이 4주 분량의 수업을 그냥 다 마스터를 하고 첫 주부터 뭐죠? 시험을 바로 들어갈 거예요. 모의고사를. 그래서 지도안을 쓰고 이제 3회 수업을 일단은 정규 수업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겹치는 분들 있잖아요. 실기랑 좀 겹치거나 그러신 분들은 제가 아침에 문제를 그러니까 맡겨 놓을게요. 데스크에다가 아침에 9시 정도까지 프린트를 해 놓으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그날 왜 오시는 분들은 받아서 시간 되는 대로 1시간을 내세요. 그래서 3시 반 그러니까 3시 반에 뭐 민요랑 겹쳤다. 그러면 민요 가시고 그 전에 언제 되는 시간대 아무 때나 아무튼 1시간 동안 지도안을 작성을 해 놓으세요. 그러고 나면 이제 1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 다 걷어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를 해가지고 좀 그래도 공개적으로 고쳐드릴 만한 것들을 실수가 좋은 글만 보는 건 아니고요. 그때는 공개적으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이죠. 내가 다 써볼 수 없잖아요. 국악에도 여러 파트가 있고 가창기악 창작 감상이 다 있고 그 다음에 서양음악에도 가창 창작 감상 다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가지 민요에 대한 수업도 있고 판소리도 있고 시조도 있고 가곡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다 나눠서 써요. 그런 다음에 그 중에서 괜찮은 샘플들 혹은 고칠 게 많은 샘플을 뽑아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개 첨삭을 할 거예요. 그렇게 공개 첨삭을 해드리고 이걸 수업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정말 이번 거는 실전처럼 하려고 해요. 요 3번 하는 수업을. 왜냐하면 아주 기본적인 수업은 작년 수업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거 보고 충분히 다 만점 가까이 맞으셨거든요. 그 해는 다행히 한 개 또 나와서 그러니까 올해는 뭐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근데 촘촘하게 안 해본 거 없이 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3회 동안 그러니까 12월 동안에는 그렇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 지역 쓰시는 분들은 지도안은 작성을 안 하셔도 되는데 20분 전에 오셔서 구안을 짜세요. 구안을 지도안 짜듯이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 가지고 수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전하는 것처럼 연습을 하시고 그렇게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정규 수업은 4시 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4시 반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룹 수업이요. 그룹 수업이 이게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리는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인원을 다 그러니까 어떤 횟수나 이런 것들의 가이드라인은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보고요. 근데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200분을 보려면 15일 동안 8시간씩 해야 돼요. 그러면 1월부터 그러니까 제가 12월만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1월부터는 이제 그 시험을 다 봐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그 전에는 그룹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12월까지는 또 방학을 선생님들이 안 하셔서 마지막에는 사실 학교에 계신 어느 정도 선생님들이 연습이 다 된 상태면 마지막에 봐드리는 것들은 지금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좀 수업 경험이 많으시거나 점수 되게 높게 받으신 선생님들이 같이 저랑 도와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월에는 좀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12월에는 온땅 제가 해야 되는 그거라 일단은 한번 시간을 짜보고 그리고 좀 뭐 하프 모의고사나 아니면 짧게씩이라도 어쨌건 저랑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그 전에 한번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정도를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인강으로 하시는 선생님들은 일단은 그 수업은 그냥 똑같이 그 작년 수업과 그 다음에 올해 수업을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첨삭은 공개 첨삭이니까 공개 첨삭하는 내용으로 같이 쉐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 모의고사는 그 방법이 있대요. 요새는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보내는 네, 메일로 보내는. 그래서 사실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 지방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 올라오게 하고 싶어요. 오며 가며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일이라서. 그리고 여기 와 계시면 연습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저랑 이제 같이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은 받으려고요. 그 마지막 모의고사처럼 이제 한번 저기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룹 스터디를 하시든 본인이 이제 다 습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수업 실현을 잘했던 선생님들의 샘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의 동의하에 다 오픈을 해드려요. 동영상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봐요. 아,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막 하면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수업하신 모습들을 보고 나면 거의 그냥 그리고 지도안 이렇게 짜는 거구나 그러고 나면 본인이 해보면 돼요. 스터디를 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계신 선생님들은 제가 스터디를 다 짜드려요. 원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들끼리 하시는데, 근데 약간의 그 문제는 여기서 하시면 제가 모든 지방을 가급적 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같은 조에서 가급적이면 다른 지역 보신 선생님들로 팀을 짜요. 물론 이제 서울 경기가 조금 특히 경기가 이번에 좀 많으니까 아무래도 경기 같은 경우는 2분 정도가 겹칠 수는 있지만 어쨌건 이제 다른 지역으로 해서 서로 막판이니까 좀 그렇게 하는 게 무리가 없더라고요. 쭉 해봤더니. 근데 만약에 부산에 계신 선생님들을 다 팀을 짰다. 그러면 거의 부산 아니면 경남일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렇게 지역이 뭐 해도 상관없다. 그래도 그렇게 해보겠다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짜드리고, 또 가능하면 멘토 선생님들을 그러니까 합격하신 선생님들 중에서 멘토 선생님들을 이렇게 해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같이 보고 실전에 해보신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가이드를 좀 해드릴 수 있게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완전 컨펌은 아니고요. 선생님들이랑 컨택하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다들 도와주시겠다고 언제든 얘기만 하라고 하시지만 정작 시간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강은 그렇게 저기를 잡고 있고, 직강은 이제 여기 수도권에 계신 선생님들이 또 이제 그렇게 멘토 선생님이 한 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수업 실현하고 지도하는 무조건 만점. 아니면 0.5점 이내로 깎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제가 좀 거의 다 되거든요. 안 되는 분 거의 안 계세요. 그리고 막판까지 안 되시는 경우는 제가 따로 불러요. 그냥 정말. 그래서 작년에도 어떤 선생님 정말 끝까지 정말 힘들었던 분 계시거든요. 거의 나오면은 어떡해요 이러고 들어가요. 남일 같죠? 안 그래요. 정말로 이제 처음은 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뿌얘지시나 봐요. 선생님, 못하겠어요. 아니, 실전에서 그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못하겠어요. 안 할 때까지 계속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하고 가서 붙었어요. 작년에. 그런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오라고 하는 경우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드니까. 근데 대체로 다 거의 완성을 해서 가세요. 그리고 자, 빨리 느는 방법은 무조건 찍으세요. 수업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본인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선생님들의 샘플들은 제가 다 올려드리잖아요. 그 선생님들과 자기가 수업한 거를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막 허술한 게 막 보여요. 그럼 이제 제가 또 그 표를 드리거든요. 체크리스트 쫙 드려요. 한 20개 정도 되는 거를 다 체크를 한 다음에 내가 뭘 못하는구나에 대한 것들을 다 해놓고, 자, 그 다음번에 할 때는 이것만 고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좋은 거는 본인이 보는 거에는 약간 한계가 있으니까 스터디를 해서 서로 찍어줘요.
그런 다음에 찍어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적질을 해줘요. 이게 좋고 이게 고쳤으면 더 좋겠다 하는 거를.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 서너 번? 더 하실 필요도 없고요. 서너 번 정도만 하시고 나면 대부분은 다 기가 막히게 잘 하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문제 삼으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인원을 얼만큼을 제가 저기를 할 수 있을지예요. 근데 일단은 제가 1차 그 직강에서만 120명을 컷으로 잡았는데요. 그 사실은 뭐죠? 이거를 다 실제 시험을 봤다고 해서 다 준비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수강을 하셨던 선생님들은 훨씬 많아도 일단 작년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잡았어요. TO가 많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그냥 풀로 어떻게든 좀 저기를 커버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를 한 거고, 인강도 이제 요 인원 봐서 가이드라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인원까지만 제가 만약에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제가 볼 시간이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정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원을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그래서 수업 실현의 강의가 7주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강의 내용 보시면 네, 그룹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개인별 그 모의고사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지도하는 몇 시간마다 공개 첨삭으로 그러니까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잡는 게 학원이랑 이렇게 되게 조율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마지막 주 거의 목요일까지 자료를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금요일은 하루 종일 전화를 했거든요. 하루 종일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도 거의 하루 종일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는 이제 요거 답 채점할 거를 좀 준비를 하고 오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더 빨리 올려드리지 못한 거를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작년까지는 이거를 그냥 무료 수업으로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도 안 된다고 그랬었어요. 학원에서 절대 그러니까 장소도 없고 여러 다른 수업들은 사실 본 수업이랑 똑같이 받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절대 안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럼 내년부터 하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작년에 아마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최대한 이거를 학원이랑 좀 조율을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일단은 수강 신청을 하실 선생님들은 이 조건이 먼저 맞아야 되겠죠. 문풀하고 모의고사나 아니면 이제 수강 강좌가 3강좌 이상 왜냐면 이제 같이 계속 공부하셨던 분들을 먼저 저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정했고요. 그리고 강의실도 지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지금 제공을 해준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만큼 충분할지 늘 모질랐거든요. 그래서 막판 이제 시간을 잘 못 정해요. 그래서 그걸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한 게 이제 요 정도 인원이 아주 맥시멈으로 잡은 건데, 그렇게 해서 제가 잡을 수 있는 요일은 최대한 잡을 거고요. 팀을 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을 각자 절대 안 되는 시간만 적어주시면, 근데 오늘 팀을 짜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아까 다 적어주셨죠? 그쵸? 그래서 지역을 다 따로 해가지고 일단 오늘 신청된 인원 봐서 먼저 1차적으로 짜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최종적으로 팀을 짜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짜신 선생님들이랑 한 팀이 돼서 네, 팀 중심으로 예, 운영이 되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팀의 멘토드 선생님들을 좀 이렇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상황 봐서 해주시고 다음 연도는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어주세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혹시 질문? 제 예상으로는 5명에서 6명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5명에서 6명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6명을 좀 넘어가면 그 팀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게 되게 시간이 서로 많이 들어서 피곤해 하는 것 같고, 그거보다 인원을 조금 하게 되면 이제 못 오거나 막 이럴 경우에 너무 조금씩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 약속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예, 맥시멈 6명? 예, 그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또 아니에요. 다른 요일에 금요일 날 다 못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부터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일단은 지방에서 금요일에 올라오시는 분들 먼저 좀 배려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뭐 몇 번을 올라오기는 좀 사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밖에 요일은 일단 인원이 컨펌 되고 나면, 그리고 강의실이 제일 문제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강의실이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 잡아달라고는 했는데 좀 피 튀겨요. 1월 달이 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도 다 저기를 하잖아요. 수업 실현을.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렇고, 인강으로 수업을 신청하고 스터디만 이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이 시간이 안 돼서, 네, 그렇게 짜드릴게요. 그럼 이제 저한테 따로 만약에 인강으로 수업을 다 신청을 하고 스터디만 참여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뭘 좀 주세요. 따로 쪽지를 주세요. 만약 신청을 그렇게 인강으로 하셨다고 하면, 왜냐면 그것도 다 인원에 넣어야 되거든요. 이 120명 안에.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굉장히 많아지면 너무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또 질문? 지방에 계신 선생님들이 일단 금요일 날 스터디를 하실 확률이 많은데요. 금요일 날 수업하기 전에 아침에. 근데 그러면 지방의 여러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을 짜드릴 확률이 좀 높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강으로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그 안에서 팀을 짜가지고, 그러니까 짜가지고가 아니라 일단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제가 저기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인강 신청하신 분들, 스터디를 원하는 분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써서 리플 달아주세요. 이렇게 올릴 테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서 만약에 광주다, 그러면 이제 광주에서 신청하신 분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원하시는 선생님들을 이제 뭐, 네, 거기 안에서도 지역별로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오며 가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무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역에서 하고 계신 분들은 지역 안에서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그 시간에 연습을 하세요. 오며 가며 그 시간들 안에서 연습을 하시라고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굳이 꼭 와야만 이게 되지 않게 일단 팀을 짜드릴게요. 팀이 원하는 분들이 물론 팀 구성이 될 만큼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같은 지역을 시험을 봐도 괜찮다는 어느 정도 그게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그리고, 아마도 이 순위까지가 거의 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쭉 저랑 먼저 공부하셨던 선생님들을 먼저 이렇게 배려해드리는 부분은,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래서 화요일까지는 요 앞에 1번 선생님들이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그래서 스터디 팀을 짜는 거를 금요일 전에 짜면 더 좋겠네요. 그죠? 딱 짜놓고 대략 그러면 직강 거 쭉 리플 달고 인강 거 쫙 리플 달고, 그래서 수업 전에 이미 팀까지 다 짜가지고 대략 그렇게 만나면 서로 시간 절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혹시 나는 이분들과 꼭 같은 팀 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게 있으면 써주세요. 혼자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도 나랑 같은 팀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랑 같은 팀을 하고 싶다 하면 서로 협의하에 한 명이 적어주세요. 막 한 명이 적어주세요. 한 명이 조까지 다 짜서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렇게는 우리 한 조예요. 이렇게 원하시는 조로 만약에 그렇게 짜서 해주시면 제 일을 많이 덜어주시는 게 돼요. 그래서 그 만약에 원하시는 케이스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좋고, 그리고 수업이 충분히 준비가 되신 분들은 있거든요. 제가 그 작년에도 그렇고 그전년도도 그렇고 충분히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선생님들은 그냥 뭐죠, 수업 준비보다 다른 거에다 좀 더 시간을 많이 쓰시는 게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야 되니까 할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면접, 잠깐만요. 면접이 이게 보통 4점 커요. 실기 어디 하나 포기하면 4점이잖아요. 차이가, 그쵸? 면접이 조금 많이 차이 나면 4점이고요. 서울은 10점 이상 차이 난 적이 있어요. 요 전년도, 요거 해 되기 바로 전년도는 10점이 뭐야? 12점, 25점 받으신 분이 있고 36.5, 37점 가까이 그러니까 40점 만점에 12점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12점이면 그냥 면접에서 자른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해에 되게 그러니까 작년에 붙으신, 그러니까 그 전년도였잖아요. 그 전년도에 되게 잘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되게 면접이 안 나와서 안 돼서 그 다음 연도에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서울 안 뽑았으니까 이제 경기로 되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해를 못해요. 왜 그 점수를 받았는지. 그러면 이건 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어땠어요? 그러니까 잘 봤대요. 그리고 또 어떤 선생님은 만점이라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만점이요? 몇 점이요? 그랬더니 30점이래요. 40점이 만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자기가 너무 대답을 잘했으니까 본인이 30점을 보고 만점인 줄 알고 전화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저 만점이에요 막 이러는데, 정말요? 축하해요 막 그래서 몇 점인데요? 그랬더니 30점이라고 그래서 10점 깎이셨다고. 그러니까 평균이 30에서 32점이었어요. 서울이 면접이. 근데 그 해의 교육감이 지금 교육감 선생님이랑 달라요. 네, 그때는 문용린 선생님이셨고 지금은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교육감 선생님의 어떤 교육 철학? 약간 이런 게 굉장히 크게 작용해요. 지역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면접을 통해서 어떤 심도 있는 정말 교사로서의 자질을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12점을 차이를 준 거고, 보통 다른 지역에선 그렇게 안 둬요.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이 사람이 그걸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사실 1, 2점 높고 낮은 거 하기 위해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보통은 4점 이내예요. 다른 지역들은. 근데 면접을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면접에서 거의 그 재작년에 최고점을 받으신 어떤 분이 올려놓은 합격 수기가 있어요. 그 서울 보신 분 중에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알려드릴게요. 그 교육 관련 신문이나 교육 관련 잡지나 교육부나 아니면 뭐 이렇게 교사들의 어떤 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기간제 경험이 있으신 분은 확실히 좀 유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막 뜬금없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면접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업 실현하고 면접에서 거의 만점 정도를 맞으시면 실기가 좀 이렇게 하나가 막 이렇게 되게 발목 잡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커버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면접은
반드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시험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실현하고 지도하는 그냥 저랑 같이 하는 만큼만 하시면, 그리고 제가 됐다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됐다고 하면 계속 오시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다 완성을 해갖고 가세요. 그러니까 진짜 1차 시험은 제가 보기엔 변별이 그렇게 크지 예전만큼 1차 시험이 굳건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서 얼마든지 지금 다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지금부터,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시간이 나면 왜 면접 책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 수업을 들으시는지 뭐 책으로 하실지 스터디로 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 셋 중에 하나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너무 미루지 말고 잠깐 시간 날 때마다 그거를 좀 보세요.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인터넷에서 왜 그런 신문들 있잖아요. 그 교육 관련된 기사나 그런 것들을 좀 이제 훅 그동안 했던 것들 좀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실현은 사실 10번만 수업하면 누구나 다 만점에 가깝게 맞아요. 10번 정도만 찍으세요. 본인 걸. 연습해서. 그렇게 해서 연습하고, 그 다음에 지도하는 그냥 제가 드리는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여러 개 드리거든요. 근데 그걸 다 써보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요. 어쨌건 제가 되게 체계적으로 드려요. 국악에서 뭐뭐뭐뭐 중심 수업들. 그 다음에 그 제제곡도 뭐뭐뭐뭐 중심. 그러니까 민요 중심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정악 중심 수업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다 있고, 또 한편으로는 활동 중심, 그러니까 활동 중에서도 창작 중심 수업이 있고, 감상 중심 수업이 있고, 뭐 가창 중심 수업이 있고, 그걸 다 다르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쫙 다 연습을 해보면 하나도 안 벗어나요. 그 안에서. 그래서 적어도 그건 다 해보고 가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빈틈이 없이 일단 그거 2개는 준비가 될 거고, 네, 그리고 면접까지. 나머지 실기 선생님이, 네, 저기 커버를 좀, 잠깐 실기 오늘 좀 시간이 바뀌었었죠. 좀 늦게 저기를 선생님이 해주셔서 되게 죄송하다고 얘기를 전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이 좀 바뀌었었어요. 그죠? 원래 1시로 정했었는데 아침 시간에 시청? 네, 따로 그거 다 하셨어요, 혹시? 안 하셨어요?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반주 선생님들은 계속 컨펌하는 게 너무나 일이 많더라고요. 지금 몇 시간째 저걸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날짜 잡고 시간 잡고 이거 하는 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것도 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해드리려고 하는데, 만약에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튕겨 나가신 분들, 빨리빨리 못 해가지고 그랬던 분들은 그것도 역시 저한테 일단 어떤 거를 하고 싶은데 못했다고 쪽지를 주시면 뭔가 대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할게요. 어떤 부분에서의 시창하고 응용반주 둘 중에 하나겠죠? 튕겨나간 것 중에 하나가? 네, 응용반주가 아니라 그냥 반주일 수도 있고. 근데 국악 파트는, 네, 워낙 이렇게 개설된 강의들이 많으니까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 학원 내에서는 국악까지 이렇게 저기를 하지는 못했으니까 알아서들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아셨죠? 자, 질문 없으면 그만해도 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저기 잠깐만요. 깜빡하고 얘기 안 한 거 있어서. 요거 A형 3번에서 그러니까 부속화음인 공통화음을 통한 전조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조가 되는 위치가 어디를 잡느냐의 문제인데,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2차적 도미넌트 되기 전을 그렇게 잡았을 경우는 그렇게 기능을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적 도미넌트일 경우에는 앞에서 왔던 조의 2차적 도미넌트가 뒤에 전조되는 조의 도미넌트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기능을 설명하시면 맞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화성은 사실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고 그 다음 마디에서 잡으셔도 가능해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